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 한 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18페이지 하면 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연령별 이러닝 둘러보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연령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초등학교 뭐 학생들을 위한 이러닝도 있고, 대학생들을 위한 이러닝도 있고, 뭐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이러닝도 있고, 노년층을 위한 이러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오래된, 발간이 된 오래된 책이라서 수치 같은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최신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최신 내용을 좀 더 자료를 좀 제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좀 진행을 할 부분이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국가에서 뭔가 돈을 주고 돈을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평가라는 것을 수반을 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컨텐츠와 관련된 평가인 거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러닝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이 컨텐츠에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기관들, 학점은행제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이러닝 평가를 해서 기관평가라는 것을 잠시 언급을 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원격 교육연수, 뭐 컨텐츠 내용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하고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실업자 원격 훈련 심사, 그 다음에 재직자 특화 원격 훈련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에서는 훈련기관 평가 인정 이런 심사 제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제가 사이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링크는 다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뒤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링크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원연수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캐리스라는 그 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곳에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원격 교육연수원 컨텐츠 내용심사 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요. 사이트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심사라는 것은 컨텐츠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가, 교사들이 배우는데 얼마나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뭐 학습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하고, 오류까지 심사를 해요. 오타 발견했다, 뭐 이런 것까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하는데 오류가 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탑재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팁처빌 사이트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연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요 심사를 통과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원연수 시장에 이런 교수설계가 되겠다라고 하면 컨텐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의욕뿐만 아니라 이런 문서 작업도 좀 하셔야 돼요. 심사 통과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심사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페일이 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반려가 되게 되면 좀 약간 자괴감도 들고 좀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모든 일이 사실 좀 그렇죠. 모든 일이 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파랑새만 잡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원연수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사가 통과돼야지 운영을 해서 어쨌든 회사 측면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는 한번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찬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부분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사이트, 이런 학점은행제에 대한 어떤 현황들 아까 보셨죠? 어떤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기관에서는 몇 과정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보면, 학점은행제에 대한 것들, 이런 법령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이 학점 이용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차이, 이런 것들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적인 측면에서 일단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학점을 취득을 해서 그걸 쌓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요 곳에서 요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 제공을 하니까요. 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또 주요하게 생각되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 고용노동부에 있는 재직자 교육과 취업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 내에서 심사 신청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통보를 받고 해요. 자, 그래서 심사 제도 안내라고 해서 여기 심사 제도와 관련돼 있고요. 심사 일정은 이게 매년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근무했을 당시 한 2010년 이렇게 2010년 2016년 이렇게 하면서 원래 차수가 한 매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6번 정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일단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러닝 처음에 시작이 될 때, 1러닝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자금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차수도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지원 자금이.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 충분히 이제 우리 환경 조성이 됐으니까 자생을 해라는 뜻으로 이걸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용보험 심사 제도가 재직자 대상으로만 시작을 했었거든요. 재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취업자 반, 원래 전체 예산이 100%가 있으면 취업자의 반, 그 다음에 재직자의 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요, 교육 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교육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워포인트, 이런 공통직무 있죠.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좀 적은 지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보된 자금이 적잖아요. 적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원 받으려는 회사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어떤 실제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것들을 하되, 공통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원연수라는 컨텐츠 내용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사 신청을 하고요. 서류 제출을 합니다. 아까 캐리스 사이트 있죠. 거기서 하고 이런 검토 접수를 쭉 하고 나서 결과 통보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업자, 재직자,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서 심사 신청을 하고
뭐 과정 적정성이라는 걸 검사를 하는데 신청 자격이나 기본 요건, 훈련 분량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1차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정도가 부합을 하는지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강사가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이런 원격기간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절차도 뭐 이런 거, 일단 교육부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부 쪽에서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고 최종 이제 어떤 확정들 하는 것들은 또 교육부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진흥원 쪽하고 교육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그 심사 있잖아요.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지금 파일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도 사실 좀 있고 한데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부분이에요. 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부합을 해야지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주요 요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를 했다고 했죠. 요 링크를 붙여넣기,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까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사이트 있죠. 그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접속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태와 관련된, 우리 그 이러닝 산업이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에서도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최근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제가 별도 파일로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일단 산업 수요 그 규모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비중을 보니까 개인의 어떤 비중들이 좀 높네요. 그죠? 크게 보니까 개인의 비중이 높고 사업체에 대한 비중이 높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개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학령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사업자 쪽에서는 재직자 대상 교육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성인교육 시장에서는요, 보통 기업체 이러닝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교수 설계자분들도 그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볼게요. 근데 강사님 왜 2020년 거 가지고 오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2021년인데 왜 2020년 거 가지고 오셨어요? 실태조사라는 것은요, 원래 올해 진행을 하게 되면 작년의 수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5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것은 매년 발간됩니다. 매년 발간돼서 한 5월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5월쯤에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많이 쓰세요. 구글에 보면 뭐 내년이면 2022년이니까 2021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면요, 아마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진입하려는 이러닝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네, 뭐 이렇게 내용 부분에서는 뭐 사업체 부분에서도 뭐 이런 다양한 쪽,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보여드렸듯이, 포트폴리오 보여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되었죠. 이런 컨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정규 교육기관에서 수요조사들, 이런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크게 우리가 이런 산업을 구분을 할 때, 컨텐츠 시장, 솔루션 시장, 서비스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컨텐츠 시장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하는 회사들, 개발이 주인 회사들인 거예요. 그 현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MS, 학사관리 시스템 있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이러닝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하는 사이트들을 만드는, 플랫폼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솔루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MS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사실 뭐냐면 솔루션은 개발만 하는 회사들인 거고요. 서비스들은 그 만들어진 플랫폼 활용해서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멀티 캠퍼스, 뭐 티처빌 이런 회사들,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그네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추세들이 나와 있죠. 2015년부터 추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411개, 2015 411개에서 463개로 조금 늘었네요. 그죠? 이렇게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공급 규모가 있고, 뭐 매출액들도 있고, 예, 이런 매출 기준도 있고요. 밑에 보면 인력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잠시만 좀 볼게요. 인력 현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할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컨설턴트도 있고 교수 설계자 분들이, 교수 설계자 쪽을 좀 볼까요? 교수 설계자 인력 수는 한 1965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전체 이제 요것 중에서 퍼센테이지 한 6.2% 된다. 네. 성별이 여자분들이 좀 많죠. 남자분들보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이렇게 된다. 연령대. 자,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력별로는 이렇게 3년 미만이 한 493명 정도 되고, 네, 3에서 5년이 한 663명, 네, 10년 미만이 679명, 네, 10년 이상이 171명,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같이 조금 협업해서 뭐 일하실 분,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콘텐츠 개발자라는 것은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디자이너, 개발자 구분을 하잖아요. 그냥 통합해서 이런 개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부족한 거,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이런 교수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우리 필요한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한 6.7%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제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여기서는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선호하는 경향이 20대, 30대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3에서 5년 미만의 사람들, 이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명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좀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그 전략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레이닝을 이렇게 제대로 받은 인력이 많지는 않다. 예, 일단 우리 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학과가 교육공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국내에 지금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이라서 전문 인력 확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업 설계자분들이라고 해도 교육학과 전공생이 많지가 않아요. 타 전공들이 와서
처음에 입사를 해서 그냥 사수들한테 일방적으로 배우는 형태가 많습니다. 배우는 형태가 많아서요. 대부분 인력들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앞에 요구 분석 같은 거 전혀 할 수는 없고 그냥 스토리보드 쓰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아름아름 배워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부심을 느껴도 될 부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필을 하면 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현황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진출 현황 이런 거 해외 진출은 사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 해외나 나가겠다 있으세요? 네, 일단 한 주요한 어떤 수치들을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요것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교육 영역별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앞에서 사실 산업 구분하면서 거의 나왔죠. 우리가 현재 환경들은 국가 주도의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 분야와 그 이유를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교육의 어떤 분야들 구분을 했죠. 네, 뭐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분야도 있을 거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야 중에서도 크게는 우리가 재직자 대상으로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취업자 대상으로 한 것도 있을 거고 평생교육 기관도 있을 거고 그럴 것도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한번 내가 산업 분야를 조금 그래도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어느 곳을 목표로 하면 좋을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접속을 하셔서요. 네, 한번 게시글 작성을 한번 해주시죠. 좀 볼게요. 2분 정도 안 남기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박지현 선생님 매번 부지런하시게 네, 하기 전부터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일단 초중고 학습자 교육 해오던 분야고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닝 분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추후 학습지 시장 니들도 많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쪽 학령기 쪽은 사실 많이 산업을 접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떠세요? 초등학교 그거는 박지원 선생님 어디 어떠세요? 그 경험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초반에도 말씀하셨지 그 아이스크림이나 밀크티 쪽에서도 지금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도 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밀크티 쪽에서 충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 거죠?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자격이 어떤 자격이 전공 자격 있는 건가요? 교수 설계 이러닝 설계나 뭐 이런 쪽에 그런 수료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저는 그냥 경험이 그거에서 예전에 대교하고 일을 한번 해봤거든요. 대교하고 일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내부에서 거의 인력이 내부 구성원 외주를 잘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그 노하우 자체가 어쨌든 내재화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학령기 같은 경우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그게 없지만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 전공에 대한 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국어과다, 국어에 대한 전문가, 뭐 이렇게 수학과다, 뭐 수학에 대한 전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인학습은 약간 브로드하게 가는 거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가는 거라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채무고 저도 지금 지금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게 좀 많아서 지금 채용공고를 제가 빨리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 모집 수요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보니까 모집 수요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브로드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전공과 무관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전공에 맞춰서 아마 그런 경력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주희 선생님이 다양한 내용을 접해보고 싶어서 성인 교육 중 재취업 교육, 평생 교육 쪽을 희망합니다. 네, 그렇죠. 재취업 교육, 평생 교육 쪽이 좀 브로드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박진숙 선생님은 저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등이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주희 선생님과 비슷한 것 같고요. 장기현 선생님은 사교육 시장, 어떤 초등교육이나 이것들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흥미 유도 방식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순수한 마음이 들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 노출하다 보면은 사실 애기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애들 동요 따라하고 서로 막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이명수 선생님은 사교육 시장으로 취업을 희망합니다. 초등 사교육 시장으로 취업을 희망합니다. 공교육 온라인 수업에서 채울 수 없는 교육의 질이 보여 이 부분을 채워주고 싶고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기획 운영을 접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초등사교육 쪽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좀 이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거 내가 애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잘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초중고 대상 교육. 네, 현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러닝 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취미생활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 이게 약간 평생교육 쪽인 것도 같고요. 그 요즘에 또 다른 시장이 있어요. 제가 하나 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났네요. 제가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장 중에서 요런 거 타링 유밥 아세요? 타링이나 유밥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모르시나요? 자, 최근에 트렌드가 하나 생겼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원에 의존했다 우리가 부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떤 또 경향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취미생활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이걸 취미에 대한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부응이 되다 보니까 이쪽도 생겼어요. 네. 자, 지금 느린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타링이나 아니면 뭐 유밥은 약간 기업 냄새가 나긴 나요. 보시면 취미생활과 같은 클래스 101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사이트는 사실 이런 지원 제도와는 무관해요. 왜냐면 아까 노동부에 지원하는 건 뭐랬죠? 직무와 관련 있는 것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전혀 취미 안 되잖아요. 지원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취미 생활들,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한 거예요. 인플루언서, 뭐 투자와 관련된 것들, 취미와 관련된 것들, 뭐 홈 트레이닝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것도 아마 교수 설계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시장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취미생활을 온라인으로 흥미할 것. 김원주 선생님, 초등과 사교육 분야 또는 교원 연수 분야입니다. 교원 연수 쪽. 네, 그리고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이러닝 교수 설계자가 가능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렇게 또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에 박민정 선생님,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 이분이 이제 CS 강사하셨던 선생님이시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 산업안전, 성희롱, 장애인인식 등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 교육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수요가 많은 것 같은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이 분야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도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건 약간 전공 연관성을 사실 좀 따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중등, 고등교육 시장,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교수 관리가 많이 필요한가요? 이 영상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강사빨이거든요. 강사의 어떤 그거는 교수 설계가 거의 필요치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학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수 설계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하고 산업안전, 성희롱, 장애인 인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오프라인 강의를 보통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얘네들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돼요. 네. 이런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수익화가 되는 것들을 컨텐츠를 사실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사실 기본 교육의 수요는 정말 많아요. 수요는 정말 많은데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인식이 뭐냐면 얘는 무료강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영업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컨설팅 회사라고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컨텐츠를 가지고 이것들 판매를 하는데 약간 뛰어 팔기를 많이 해요. 니네들 산업안전교육 같이 해줄 테니까 요거 같이 들으면 같이 패키지로 해서 뛰어 팔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런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 요거는 사실 수요는 많지만 좀 그렇다. 그러니까 큰 바운더리 내에서 난 재직자 교육에 대한 교수 설계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설정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 지금 뒤에 후자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어떤 강사의 어떤 역량을 한 거 외에도 조금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과정 중에 좀 저도 소칭을 해보고 관련된 어떤 그 구인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강소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러닝 분야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이버 대학교 특히나 음악 교육 분야 쪽으로 취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경험을 해보기에는 대부분 계약직을 씁니다. 정규직이 많지는 않았어요. 교수 설계자 2년 계약직 정도인 것 같아요. 2년 계약직. 네.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이버 대학교도 대학교하고 맞먹는 그겁니다. 처우를 해줘요. 근데 교원 채용을 하게 되면 아시죠? 복지 상당한 거 아시죠? 네, 복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처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정규직을 잘 안 쓰고 계약직을 많이 쓴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거잖아요. 교수학습센터 같은 데에서도 이러닝 이제 그걸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규직을 쓰는데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계약직 형태로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원과 어학교육 분야 전공과 관련된 쪽이라면 좋을 듯 합니다. 김보현 선생님. 네, 어학교육 분야. 어학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어학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교육 쪽도 있지만 어학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타고덕 이런 데 예전에 일을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교수 설계라는 것을 그때 제가 일할 당시에는 인지를 잘 못했어요. 네, 인지를 잘 못하고 뭐 교수 설계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구성하고 내용을 좀 어떻게 더 전달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도 사실 근데 강사의 어떤 그 역량에 좀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강사의 역량에
거기는 아까 말했던 메가스터디나 이쪽보다는 조금 더 교수 설계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많긴 한 것 같아요.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버 산업 부문, 이거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2의 직업을 가지기 희망하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거, 네, 수요 잘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도태되지 않고 모든 산업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노모를 모시고 있는 효녀심청의 마음으로 어제는 파랑새, 오늘은 효녀심청 컨셉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 파악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래도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자 나중에 이제 내일 학습자 요구 분석이나 요 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학습자의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자 자체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 이제 연재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잘 접속할 수 있을까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좀 도움이 이거 참 좋은데 쓰실 줄 모르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평생교육 입장에서는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학교 지금 교수님께서 읽으라는 게 있어가지고 평생교육론 지금 하여튼 과목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읽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 알겠고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가영 선생님, 기존에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일했는데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초, 중, 고 1원인 교육 수요도 증가하여 시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1원인 교육 쪽. 네, 그 다음에 김선아 선생님은 초, 중, 고 교육 또는 교원 연수용 약. 네, 이전에 해왔던 일과 관련이 있어서 익숙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타겟이 이제 초, 중고면은 학생들 대상 아니면은 네, 그 성인 대상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실은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그걸 목표로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말씀드린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루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목표를 조금 더 좁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화시키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뒤에 또 내용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